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자, 11월 29일 금요일인데요. 자, 한 달간 매주 저희가 소개해드린 반고흐 전시가 오늘 막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반고흐라는 인물을 좀 탐구하고 작품의 세계도 하나씩 저희가 살펴봤는데 이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죠.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훈 기자, 저희가 지난달에 이동훈 기자 한 차례 먼저 소개해드린 전시가 바로 조금 전인 것 같습니다. 개막식이 좀 막을 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전 10시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사전에 표를 예매했던 관람객들이 아침 일찍부터 모여서 기대감을 나타냈고요. 네. 불면회가 반고 전시장 앞에서 줄을 서서 이게 진짜 반고가 왔구나. 좀 기대하면서 놀라면서 예. 입장을 시작했고요. 지금 이제 차분하게 질서를 지키면서 반고 작품들을 하나하나 유심히 감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볼 수 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어서 네. 지금 만족도가 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사실 일주일 전 개막식 때 일단 작품들이 먼저 공개되긴 했는데 이동 기자 네덜란드 반고 전시회도 사실 갔다 오셔서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 국내에서 이런 세계적인 명화를 직접 보셨지 않습니까? 좀 감회 느낌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그 전시를 저희도 이제 이 보도를 준비하면서 네덜란드 크렐러 밀러 미술관에 직접 갔습니다. 네. 가서 이제 좀 보려고 했는데 한 달 전에 가다 보니까 벌써 이제 운송 준비에 들어가서 네. 거기선 볼 수가 없었고 네. 제가 이제 일주일 전에 이제 개막식 행사 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개막식 행사 때 76점의 작품들을 하나하나 뜯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작품 활동의 초반 스케치부터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색채를 자유자재로 좀 표현했던 후반 작업까지 아주 재미있고 흥미롭게 또 가까이서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번 전시를 가면 이제 본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화면에서 나온 것처럼 그 반고흐의 진짜 그 붓터치가 어떤지, 임파스토 기법, 약간 좀 거칠다 예, 질감 약간 표현했고요. 많이 들었으니까 네. 이제 아시겠지만 약간 진짜로 보면은 이렇게 물감의 두께나 옆에서 봤을 때 이런 튀어나온 그런 질감들이 진짜 이렇게 평면적인 사진으로는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 공식 개막전 행사 통해서 작품을 좀 미리 접한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분들도 아마 이동 기자하고 좀 비슷한 생각을 가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개막 행사가 이제 워낙 큰 전시기 때문에 네. 어제도 이제 개막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타들이 반고흐 전시를 축하하기 위해서 어제 좀 전시장에 많이 왔었는데요. 네. 걸그룹 에스파의 지젤을 비롯해서 어. 배우 박해진 씨도 왔었고요. 차예린 씨도 반고흐의 작품을 보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림에 정말 물감값이 없어서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듣고 원래 저희가 이제 교과서에서 나오는 반고흐에 대한 그 인생들이 있잖아요.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된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네, 차예린 배우도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은데 아까 화면 보니까 많은 유명 연예인들, 셀럽들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 전시회에서 볼 수 있는 작품들 몇 가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전시장 아직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미리 한 두 작품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양파가 담긴 접시 정물화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예. 전시장에 지금 걸려 있는데요.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이냐면 반고흐의 귀 절단 사고와 관련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고흐가 프랑스 아르레 있을 당시에 귀를 자른 후에 치료를 받고 퇴원해서 이제 바로 그린 작품인데요. 네. 반고흐는 책상 위에 여러 가지 물건을 묘사했습니다. 보면 고갱의 의자와 같이 그렸던 그리고 자신의 의자와 함께 그렸던 촛불이나 촛대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또 이제 편지를 보면은 그 편지의 소인을 그 전시장에서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등기를 뜻하는 이런 그러니까 돈을 붙인 태호가 돈을 붙였다는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등기라는 뜻의 그런 그 소인도 볼 수 있고요. 네. 이 날짜까지 볼 수 있는데 1888년 12월 23일 이게 동생 태호에게 받은 편지입니다. 네. 그날 저녁 반고흐가 자신의 귓불을 좀 자르게 됐고요. 예. 편지에는 동생 태호의 약혼을 알리는 소식이 있었고 고흐는 동생의 지원을 더 이상 받지 못했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고 또 이제 폴 고갱과 다투면서 위험한 선택을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림의 배경을 설명 들으니까 또 흥미롭고 아는 만큼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다른 작품도 몇 개 더 있죠. 네, 이제 반고흐가 또 여러 작품 정물화도 그리고 풍경화도 그렸지만 또 초상화가 유명합니다. 네. 또 이제 노란 배경에 약간
거들먹거리는 듯한 아하. 아래로 이제 시선을 약간 그러네요. 내리가는 뭐 이런 남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인 것 이 같습니다. 화면인데요. 이 조셉 미셸 진우라는 남성입니다. 이 남성이 누구냐면 쉽게 말하자면 반고가 아르에서 새들어 있었던 카페, 그러니까 집의 뭐 집주인이라고 할 수 있죠. 집주인을 이렇게 그렸다. 예, 뭔가 이제 집주인의 여유가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네. 하고 표정을 보면 반고는 자신과 친한 사람들을 모델로 종종 세우기도 했습니다. 집주인이 약간 권위적으로 보였다. 뭐 고위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볼 수 뭐 있을 이제 것 그렇게도 같기도 볼 수 하고요. 있지만 우체부 룰랭의 가족들이나 이렇게 네. 고유의 모델들이 됐던 사람들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사실은 반고와 좀 친했던 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진우 부부, 이 부부입니다. 조셉 미셸 네. 진우와 진우 부인이 있는데 이 부부도 반고에게 친절을 베푼 성격 사이였고요. 네. 또 이제 반고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독특하면서도 까칠한 성격이라서 친하게 지낸 사람들이 엄청 많지는 않았는데 아. 그 중에서도 이제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을 이렇게 화폭에 담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 한번 재밌게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번 전시회 좀 가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이번 전시회 좀 더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관람 팁이라고 할까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제 최근에 또 이제 몇 년 동안 뭐 코로나로 좀 이제 뭐 우리 고통받았고 또 이제 막상 이제 이런 전시가 큰 전시가 열리니까 네. 많은 분들이 사전에 예매도 많이 하고 진짜 많이 몰릴 것 같은데요. 네. 그 전시장을 들어서면 반고의 그 어머니부터 가족들의 사진이 쭉 나옵니다. 지금 보이는 네네네. 화면입니다. 그리고 반고의 젊었을 때 사진도 이제 오른쪽 편에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군요. 반고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뭐 네. 여동생도 나오고 남동생 태호도 있고. 근데 반고는 사실 사진을 찍기를 별로 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사진 별로 없는데 네. 젊었을 때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전시장 곳곳에는 자세한 설명이 쓰여 있습니다. 뭐 이제 뭐 아르에서는 뭐 이런 일을 했다. 그리고 뭐 네덜란드에서는 이런 지방에서 뭐 초반에는 뭐 스케치를 뭐 드로잉 많이 했다. 뭐 이런 그 자세한 설명이 쓰여 있어서 그것을 읽어보면서 감상하면 감동이 배가 될 것 같고요. 또 반고가 살았던 뭐 네덜란드, 또 프랑스 파리, 그리고 아렐과 오베르시르 의아주 등으로 시간 순으로 전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 반고가 그 당시에 어떻게 살면서 어떤 생각으로 또 어떻게 자신의 그런 의지로서 이 힘든 상황들을 이겨내면서 작품 활동을 했을까 또 성장했을까 상상하면서 보시면 더 좀 재밌는 전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전시장을 많이 다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부가 약간 좀 조도를 낮춰서 어둡습니다. 약간 어두운데 이렇게 되면 이제 몰입이 잘 되는 장점은 있지만 네. 혹시라도 작품에 너무 사로잡혀서 너무 열중해서 보다 보면 예. 주위 사람과 뭐 부딪힐 수도 있고 아하. 발 밑에 이런 턱 같은 데 걸릴 수가 있으니까 안전에도 꼭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네, 주변도 살피면서 관람하셔야겠고요. 뭐 저희가 한 달간 방고전 함께 했는데 이제 갈 기회가 생긴 것 같으니까 많은 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눈이 재난이 된 상황, 사건 사고가 이렇게 끊이지 않았고 이야기는 좀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고 먼저 어제 온라인에서 이 폭설 관련해서 화제가 된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윤지영 기자, 이 도로 위를 이 스키를 타고 달린 남성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고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냥 선생님은 아니었고요. 이 전직 국가대표 스키 선수 출신의 아. 이 고등학교 체육 교사였습니다. 국가대표. 용인 수지에서 1시간 반 동안 12km의 눈길을 뚫고 출근했다고 하는데요. 네. 스키를 타고 출근하느라 긴급 휴교령이 내려진 것도 학교에 도착하고 나서야 알았다고 그랬군요. 합니다. 예. 오늘 아침에 전화 인터뷰 진행했는데요. 네. 들어보시죠. 어제 온라인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셨잖아요. 부담스럽습니다. 어제 그냥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아무래도 스키가 빠를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어요. 1시간 반 정도 걸렸고요. 뭐 중간중간에 이제 편의점 들려서 한번 콜라 사 먹고 그리고 막 그렇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어제 네. 학교가 휴교령이 내려졌었잖아요. 도착하니까 교문 앞에서 교감 선생님께서 오늘 휴업일이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궁금해요. 어제 퇴근은 부장님께서 특별히 태워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자가용으로 출근했습니다. 애들이 많이 연락 왔어요. 이제 제가 가르쳤던 애들도 연락 오고 이제 막 대학교 성인 대인들한테도 막 연락 와서 오랜만이다, 반갑다, 되게 이런 걸로 통해서 갑자기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신기했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학생들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재학생은 물론이고 졸업생들까지도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학교의 등교 시간이 9시 50분으로 늦춰졌다고 네. 하는데요. 저희가 통화를 한 게 아침 9시쯤이었는데 이 전화 통화를 하는 이 시간에도 학교 언덕길에 쌓인 눈을 치우느라고 학생들이 미끄러질까 봐 눈을 치우느라고 제설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네, 이 사명감이 정말 투철한 선생님이다 이런 사실까지 한번 알 수 있게 됐고. 자, 그런데 이 긴급 휴교령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또 논란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뒷북 논란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 경기도 교육청이 휴교 관련 공문을 내린 게 어제 오전 7시 반이었습니다. 네. 사실 7시 반이면 고등학생들은 빠르면 이미 등교길에 나섰을 시간이거든요. 네. 그제부터 대설특보가 내려졌고 또 어제도 눈이 계속 올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는데 어제 아침에야 긴급 휴교령을 내리면서 대응이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경기도 교육청은 그제 상황반을 꾸려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어제 새벽에 눈이 많이 오면서 서둘러 휴교령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 게시판에는 예상하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예상했다면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것이라는 등의 학부모들의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또 초등학교는 어제도 오늘도 정상 등교를 한 곳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게시판을 보니까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녹은 눈 때문에 빙판길이 심해서 초등학생들이 걸어 다니기가 위험한데 왜 휴교를 하지 않느냐 이런 불만 섞인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 폭설이 무거운 습설, 뭐 이렇게 물기를 품은 뭐 눈이라고 해서 습설이라고 해서 무게가 많아서 사고가 유독 많았던 것 같은데 전통시장 천장이 무너져서 좀 아찔한 사고도 많이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전통시장의 경우 지붕이 천막이나 아니면 샌드위치 패널로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 습설의 무게를 견디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특히 많은 눈이 내린 경기 남부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안산의 한 전통시장에서는 샌드위치 패널로 된 천장이 무너지면서 가스 누출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네. 시장 상인 목소리 들어보시죠. 차단했죠. 가스를 만들어요. 가스도 안 되고 근데 이렇게 아수라장인데 어떻게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경기도 의왕의 한 전통시장도 천막을 지탱하고 있던 철제 구조물이 휘어지면서 100m에 달하는 천장 천막이 무너졌고요. 안양의 한 농수산물 시장에서는 천재 지붕이 완전히 내려앉으면서 60대 손님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네, 천장도 무너졌고 나무들도 눈 무게를 못 이기고 막 쓰러진 모습을 저희가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천연기념물인 제동 백송도 부러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600살 정도로 추정되는 제동 백송의 아이고. 가지들도 찢기거나 부러졌습니다. 이 바닥에 널브러진 가지들이 널려 있었고요. 작업자들은 잔해를 옮기는 작업을 온종일 이어갔는데요. 저희 MBN 취재진이 또 다른 천연기념물인 정이푼송도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나무 아래 지지대만 설치돼 있을 뿐 폭설에서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100년 이상 된 보존 가치가 있는 나무를 저희가 보호수라고 하는데 네. 이 보호수는 각 지자체에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자연재해 대비에는 좀 소홀한 모습이었습니다. 보호수 한 번 훼손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 땅뿐만 아니라 그런데 하늘길도 이제 꽁꽁 얼어붙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비행기가 수백 편이 결항되거나 또 지연되면서 공항에는 온종일 발이 묶인 승객들로 넘쳐났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제 오늘 티켓을 다시 받아서 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아직 확답이 없어서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다. 비행기 안에서만 3시간 있었어요. 저희 30분 비행기 지연됐다고 해가지고 공항 도착을 했는데 30분 더 늦어졌다고 방금 얘기를 들었어요. 네, 들으신 것처럼 비행기 안에서 3시간 또 그 이상 더 대기를 한 승객들도 있었는데요. 활주로 정비 등에도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비행기에도 눈이 많이 쌓이잖아요. 이 네. 눈이 무겁기 때문에 그렇죠. 이 눈을 치우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날씨가 오늘도 굉장히 춥고 현재 뭐 영하의 날씨로 좀 서울 거는 보이고 있는데 이제는 좀 도로 위에 블랙 아이스라고 하죠. 좀 안 보이게 좀 위험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눈폭탄에 이어서 기습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들어서도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곳곳에 비나 눈 예보가 있습니다. 빙판길 정말 조심하셔야겠고요. 네. 또 영하의 추위는 내일 낮부터 일요일 사이 잠시 누그러질 전망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날씨 유의하셔야겠고요. 기상 상황 뉴스를 꼼꼼히 살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수세에 몰린 한동훈 대표가 반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 중대 결심할 수 있다. 이런 뜻을 측근들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진 건데, 자,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로 기자, 한동훈 대표나 이 친한계 기류가 이 김 여사 특검법을 야당이 원하는 대로 좀 통과시키겠다. 뭐 이렇게 기류가 지금 바뀌었다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읽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발단은 친한계 정성국 의원의 발언이었는데요. 특검법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의 뉘앙스가 다르게 느껴진다며 한 대표의 생각에 따라 친한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대표는 그동안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친윤계 공세의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다고 의심하면서 여기에 대한 반격으로 특검법 카드를 꺼내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한 대표가 김 여사 특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당 안팎이 떠들썩하기도 했는데요. 한 대표는 즉각 부인하면서도 특검법 이탈표 단속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피했습니다. 대표님 끌어내리려는 용산의 그런 세력이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검법에 대해서 좀 이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뭐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뭐 제가 한 말은 아니네요. 김건희 특검을 받는 건 아니지만 개별 의원들에게 맡길 거라는 전망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시네요. 제가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이 정부나 친윤계 쪽에서는 굉장히 좀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까? 일단 친윤계 권성동 의원이 나서서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이 당원 게시판 문제를 김 여사 특검과 연계시킨다는 것은 저는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고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봅니다. 또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한동훈 대표가 쥐고 있다며 임기 2년 반을 앞둔 대통령과의 차별화 시도는 무모한 짓이라고 맹비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확전 자제에 나섰는데요. 공개적인 발언이나 논쟁을 자제하자면서도 특검법 이탈표 우려에 대해선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다음 달 10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 재표결을 앞두고 특검에 반대해온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좀 미묘하게 바뀐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여권에 좀 파장이 일고 있는데 한 대표는 들으신 것처럼 일단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분류한 상황인데 자 소정욱 변호사님 이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명확한 입장 내놓지 않았고 지난번 또 재표결 때는 부결을 강조했었는데 뉘앙스가 보면 바뀐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근데 그 자기 대표 흔들기 배후에 용산이 있나? 네. 이런데 좀 의심을 하는 상황 같아요. 뭐 당원 게시판 논란 관련해서요. 예. 혹시 이제 그 용산에서 배후에서 뭐 조직적으로 나를 흔드나? 근데 그건 좀 오해 같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보수 유튜브나 일각에서 사태를 막 촉발하는 건 있어요. 촉발을 했죠. 예. 그렇지만 이제 뭐 김옥균 프로젝트처럼 대통령실이 뭐 한동훈 대표를 흔든다 이런 건 없어요. 그건 제가 보기에 오해로 보이고요. 친윤계 의원들에서는 사실 뭐 공개적으로 좀 반박했어요. 그거는 이제 몇 명 의원들이 그냥 밝히라는 거지 그게 뭐 대표적 사퇴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 의원들의 의견일 뿐이다. 예. 그리고 사퇴라고는 안 했어요. 그냥 당 게시판에 이제 그 진실을 밝히라는 거죠. 따라서 뭐 저는 이거 가지고 이게 극단적인 대립으로 갈 가능성은 없다 봐요. 약간은 이제 그 한동훈 대표도 방어 차원에서 이제 전략적 모성으로 약간 이게 그 모호하게 가고는 있는데. 네. 근본적으로 그 찬성하거나 통과시킬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이 통과되면 네. 바로 이제 다음에 한동훈 특검이 통과됩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의 1호 법안이 한동훈 특검법이에요. 네. 그럼 이게 누가 지켜줍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이 통과됐다. 그럼 이게 한동훈 특검 왔을 때 누가 지켜줍니까? 예를 들어 친한계에서 이탈하면은 그때 가서는 친윤계 의원들도 이탈할 것이다. 친윤도 있지만 이게 대통령이 거부권 안 하면 누가 지켜주느냐고요. 그럼 이게 공멸로 가잖아요. 서로 게 레드라인을 서로 넘는 거죠. 공멸이 되잖아요. 네. 왜? 특검이라는 게 뭐 사유가 있어야 합니까? 뭐 김건희 여사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까? 한동훈 대표도 사유 없어도 당 게시판이나 뭐 딸 문제나 모든 게 특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저는 그런 극단적인 대결로 안 간다. 아마 근데 이번에 일치 단결해서 아마 부결될 걸로 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기존에는 뭐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는데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내용을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고, 일단은 친한계에서 굉장히 그동안 뭐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많은 뭐 불만을 쏟아내 왔는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 내놓고 있는지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이거는 독소조항 제거도 안 예. 됐고 반헌법적 요소가 있고 뭐 우리가 절대 받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하실 예. 것 같은데 그렇게 또 표현 다시 하셔도 되잖아요. 예. 좀 뉘앙스가 약간 다르게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영향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본인의 소신도 있지만 우리는 당 대표가 한동훈이기 때문에 예.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저희가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예. 영향을 뭐 미치겠죠. 영향을 안 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4표 정도가 이제 이탈표가 나왔잖아요. 근데 저희도 그거는 그 대표가 직접 이건 당론이니까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이거 우리 오해받으니까 가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표가 나왔으니까 지금 이제 명태균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좀 동요하긴 할 것 같아요. 네, 조정욱 변호사님은 이제 용산에서 조직적 움직인 건 아니다. 일부 친윤 의원계들의 어떤 뭐 개인 의견일 뿐이다 얘기했고, 근데 강선필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한데 일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기도 좀 곤란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건희 특검법은 한동훈 대표에게 있어서 두 가지의 칼입니다. 하나는 용산을 압박하는 용도의 칼이고 하나는 당대표라는 자리를 지키는 칼입니다. 네. 그런데 이 칼이 칼집 안에 있을 때 가장 위협적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언젠가 칼은 뽑긴 뽑아야 됩니다. 이 칼을 제때 뽑지 못하면 결국에는 상대방의 칼날에 공격받아서 퇴장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한동훈 대표가 특검법의 칼을 빼버리면 사실 당원 게시판 논란 때문에 용산에 대한 보복이다. 그래서 좀 명분이 떨어질 수도 있고 네. 또 이 특검법이라는 것이 어떤 정의로운 어떤 철학과 명분 안에서 특검법이 가야 되는데 개인의 어떤 사적인 감정을 이용했다고 비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특검법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왜? 지금 친윤과 친한이 계속해서 갈등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 갈등이 계속될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한 명은 부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저는 언젠가 칼집에 있는 칼날을 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동훈 친한계 살 길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갈라서야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같은 맥락의 의견이십니까? 그럼?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이 최초에 원래 11월 28일 날 재표결을 하려고 했는데 다음 달 10일로 연장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어차피 특검 재표결은 기한이 없기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저는 다음 달 12월 10일에서 더 연기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민주당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서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러면 예를 들어 조국혁신당 쪽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만약 발의하게 된다면 친윤계 의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통과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딜레마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민주당이 동의 안 해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민주당과 협의를 해야 되고 한동훈 대표와 어떻게 네. 연관이 아니 있는 왜냐하면 겁니까, 일종의? 개인적으로 제 생각이지만 네. 아니 그 한동훈 대표 특검법이 당원 게시판 논란 이런 거라고 하는데 사실 이 당원 게시판에 대한 문제는 합법이냐 불법의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앞에서는 당당하게 싸우지 못하면서 뒤에서는 이렇게 키보드를 만지작거렸다는 그러한 이미지가 그게 정치 생명에 위협이 되는 거지. 저는 사실 이게 불법 합법의 문제는 아니어서 이게 특검법으로까지 갈 일인가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예. 어쨌든 한 대표의 심경이 좀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게 좀 감지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자, 서 변호사님 어쨌든 친윤계 권성동 의원이 이런 변화에 대해서 이 게시판 논란을 어떻게 특검법과 연계하냐 이건 해당 행위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나 그 친한 의원들도 네. 뭐 저렇게 좀 극단적으로 뭐 특검에 찬성하고요 이렇게 안 할 걸로 봐요. 제가 조금 전에 이거 한동훈 특검법도 이야기했지만 네. 그걸 떠나서 이제 이거 보수 쪽에 압도적 여론이 김건희에서 특검에게 반대하는 게 보수 쪽에서는 압도적인 여론이잖아요. 이거는 이게 그 여론을 무시하고 이제 이거 이재명 대표하고 야합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찬성한다는 게
이러면 이게 한동훈 대표가 어차피 정치적으로 버틸 수가 없어요. 한동훈 대표는 이제 보수 쪽에서 뭔가 이게 정치적 활로를 모색해 야지 이재명 대표하고 손잡고 이게 좌파 쪽으로 진보 쪽으로 넘어가서 이게 정치할 수는 없잖아요. 아마 그런 일은 저는 없다는 거고 다만 이제 그 전략적으로 약간 이게 애매모호하게 나가는 거는 전략적 모성은 이제 그 당원 게시판 공격이 네. 워낙 거세지니까 아마 이제 그 카드로 그냥 이렇게 그 언급하는 거지 뭐 실제 김건희사 특검에 그 찬성하고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래 봅니다. 네, 강성필 대변인 일단은 친한계가 계속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친윤계도 뭐 맞불을 놓는다면 전면전이다. 뭐 실제로 지금도 뭐 심리적으로는 분당 수준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만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정말 당이 쪼개질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전개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지금 처한 상황이 네. 무슨 의원들 데리고 나가서 당을 만들어 쉽게 말해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심리적. 그러니까 친한계 의원님들을 보면 지역구 의원들이 별로 없고 거의 대부분이 비례대표 초선들이에요. 네. 초선 비례대표가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나가게 되면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은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분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그 정도였던 극한 상황으로 대립이 된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특검법을 가지고 칼을 빼들고 이제 용산과 전면전을 펼칠 것이다. 그럼 민주당이 도와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이십니까? 그 민주당이 사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예. 대부분의 많은 국민들이 지금 특검법을 통과시키라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이건 배신자론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 국민의 본인이 계속해서 말했던 국민의 눈높이, 동료 시민들의 의견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지. 오히려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계산해서 계속해서 칼집에만 놓고 있으면 언젠가 네. 상대방의 칼에 맞아 퇴장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현실할지 모르겠지만 좀 흥미로운 분석이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런 와중에요. 며칠 전 한 대표에 대해서 뭐 공개 설전을 벌였던 이른바 이 팔동훈을 언급했던 김민전 최고위원이 어제 또 한 대표를 향해서 공세에 이어갔습니다. 어떤 또 공세였는지 한번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제가 지난번에 어느 한 기사에 따르면 대표 사퇴하라는 글에 대해서 고발하겠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기사는 제가 찾아서 최고위원 텔레방에 올렸습니다. 이미 그 기사는 존재하지만 그 기사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질 수는 없습니다. 그 기자가 잘못 썼는지 아니면 그 기자의 취재원이 잘못된 얘기를 했는지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난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진 것은 우리 대표께서는 한 대표께서는 고발할 의향이 없고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은 분명히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기사가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에 누구의 책임인지는 취재원과 또 기자가 가려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나온 목소리 그리고 화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한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고 김민전 최고위원의 발언에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빤히 이렇게 보는 사진까지 저희가 봤는데 서 변호사님 어쨌든 이 김민전 최고위원이 당의 고발 방침 두고서 사실상 이 한 대표 측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한 겁니다. 지금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네.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있고 이제 당에서 고발하는데 이제 그 기사를 보면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제 그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하거나 그다음에 또 한 경우 더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사퇴를 계속 요구하는 경우를 하면서 네. 협박으로 사퇴 요구를 그게 기사 문장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김민전 최고위원이 네. 그럼 나도 사퇴라는 걸 많이 봤는데 나도 다 고소해야 되느냐? 아하. 사퇴 요구하는 가지고 고소한다는 게 협박으로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지적하니 또 이게 친한계에서 신지호 부총장이나 친한계에서는 아니 그런 게 말이 되느냐? 그런 기사가 어디 있냐? 어떻게 당대표 사퇴하라 한다고 협박으로 고소할 수가 있냐? 그런 게 김민전 최고가 오독 잘못 읽은 거다. 네. 뭐 이런 데 공방이에요. 근데 제가 기사 원문을 몇 번을 한 10번을 읽어봐도요. 기자가 좀 애매하게 쓴 건 맞아요. 기자가 이게 그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네. 그다음에 협박 고소에 보면 이게 당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따라서 뭐 저는 그 기자를 제가 탓할 생각은 없지만 네. 기자가 이제 그 약간 기사 쓰다 보면 좀 이게 애매하게 쓸 수 있잖아요. 뭐 양쪽 의견을 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걸 가지고 이게 이렇게 최고위원하고 이게 대립하는 게 맞나? 이 논쟁은 진짜 제가 보기 불필요한 논쟁이고 네. 설마 한동훈 대표가 뭐 이게 자기 사퇴 요구한다고 고소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기사는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따라서 이 논쟁은 여기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김민전 최고위원 발언에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헛웃음을 지었다 이런 반응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자 강성필 대변인, 이게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벌어진 일이고 민주당에서는 뭐 이거를 이렇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오히려 민주주의에서는 자연스러운 어떤 논쟁, 의견 교환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런 모습을 보는 단상은 어떠십니까? 네, 뭐 민주주의는 맞는데 초등학교에서 벌어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토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오늘 자료화면에서 좀 보이지만 한동훈 대표가 김민전 최고위원이 말하는데 혼자 고개를 빼꼼 빼가지고 이렇게 네. 보는 모습을 보면서 네. 아 그래도 이 여당의 집권 여당의 그리고 품격이 있는 보수 정당의 대표인데 기자들이 다 보고 있을 것을 또 인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고개를 빼꼼 빼가지고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이게 당대표로서의 어떤 품위에 맞나? 그리고 이 대화 내용도 사실 저는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싸울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께서 가족이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도용 당했으면 당했다 밝히면 끝날 일입니다. 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 나라 걱정은 안 하고 지금 당원 게시판 가지고 싸울 일입니까? 자,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친윤계의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모여라라고 하는 게 친윤계 일부 의원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명태균 논란에도 불구하고 연일 이 오세훈 시장을 강연 초빙하는데 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자, 서 변호사님, 이 친윤계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를 초빙해서 하는 것보다 오세훈 시장한테 뭐 좀 초빙을 많이 러브콜 보낸다 하는 게 이 시점에서 굉장히 묘하지 않습니까? 이 친윤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구심점이 이제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 다른 쪽에서 찾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죠. 아마 이제 친윤계에서는 아마 한동훈 대표를 차기 대권자로 밀 가능성은 없잖아요. 워낙에 감정의 골이 깊어요. 현재로서는요. 예. 현재뿐만 아니라 이게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랜 B, 대안을 찾는 거죠. 네. 대안으로서는 이제 그래도 서울시장 사선이니까 네. 아마 이제 요즘 이제 지지율도 이재명 대표나 이제 한동훈 다음으로 조국, 오세훈 뭐 이런 이제 형성되는 것들이 꽤 있어요. 네. 따라서 이제 아마 대안으로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게 오세훈 시장이고요. 네. 그 다음에 원희룡 장관도 있긴 한데 요즘 네. 원희룡 장관이 오세훈 시장보다는 좀 어려운 입장이니까 지금은 친윤계나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그렇게 관계가 썩 좋았던 것 같지는 않은데도 오세훈 시장을 이제 쪽으로 가는 겁니까? 오세훈 시장은 이제 그냥 무색무취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무난한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크게 팬덤도 없는데 네. 또 이게 크게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중도 확장이나 되고 특히 저쪽도 이제 김동연 지사나 플랜 B가 논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사법 리스크 때 이재명 대표는 어렵다 봐요. 그러면 이제 김동연 경기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그러면 이게 정치가 좀 이게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가 있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이제 오세훈 시장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이런 친윤 의원들이 많이 늘어난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한동훈 대표를 버리면 당에 어려움이 닥칠 거다, 이렇게 진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 얘기도 한번 듣고 오시죠.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거의 63%의 지지를 가지고서 대표로 당선된 사람인데,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 몰아내는 그런 스타일로다가 또 한번 겪게 될 것 같으면은 나는 국민의힘의 장래에 참 적지 않은 어려움이 닥치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강성필 대변인. 일단은 한동훈 대표를 이준석 대표처럼 몰아난다면 가정입니다. 당에 어려움이 닥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견을 냈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김기현 대표,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동훈이라는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하다가 국민의힘에 영입돼서 비대위원장이 됐고 당대표가 됐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화를 안 내는 사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유일하게 잘 구슬리고 설득할 수 있는 사람, 20년 지기 동료, 그래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화려하게 데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한동훈 대표마저 윤석열 대통령이 장단을 못 맞춘다면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누가 윤석열 대통령과 장단을 맞춰서 여당을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한 말은 한동훈 개인이
위대하고 그 어떤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 당대표란 지위 자체가 지금 또 바뀌게 되면 여당에 당연히 혼란이 올 것이다.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에서 한숨 돌린 민주당은 이 강경 드라이브를 연일 걸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제 검사 탄핵이어서 어제 최재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는데 이게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오늘 반응이 내놨는데 추경 원내대표가 강력 반발했습니다. 얘기 듣고 오시죠. 민주당의 탄핵 중독과 정권 흔들기가 도를 넘었습니다.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17번째 탄핵 추진이고 22대 국회 들어 반년 만에 10번째 탄핵 소추입니다. 광란의 탄핵 폭주입니다. 임기가 1년 남은 최재 원장을 직무를 정지시켜놓고 그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감사위원이 감사원을 이끌도록 해서 감사원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겠다는 정치적 술수입니다. 탄핵 제도를 정략적 도구로 이용해 감사원을 민주당 산하기구로 만들겠다는 교활한 속셈으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발상입니다. 네, 추경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탄핵 중독이다, 광란의 탄핵 폭주다, 이렇게 어제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강성필 대변인, 네. 추후에 감사원장 탄핵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지 국민의힘 반응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민주당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카드였다. 왜냐하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를 보십시오.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니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없는 무자격 업체가 이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을 받았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할 수 없으니까 제주도에 있는 업체한테 맡겼어요. 하청을 내렸습니다. 근데 또 이 업체는 포천에 있는 업체에 또 재하청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격이 없어요. 근데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신속성 그리고 비밀 유지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신속성과 비밀 유지의 어떤 유지가 된 겁니까?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도대체 누가 추천했냐라고 감사원이 그 김모진 관리비서관한테 물어보니까 기억이 안 난답니다. 네. 야당의 대표 이재명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수사받고 기소받아서 재판받아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거에 비하면 너무 태평성대하게 넘어간 거 아닙니까? 이게 감사원입니까? 또한 감사원을 뭐 헌법적 지위가 있는데 탄핵한 게 맞냐 그러는데 원래 헌법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지위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잘못을 하게 되면 그때 하라고 있는 게 탄핵 제도인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탄핵 조치였다.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예. 그런데 이 탄핵안이 통과되게 되면은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조은석, 김인혜 감사위원이 차례로 대행을 맡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서 변호사님, 이 저희가 앞서가는 예측일까요? 뭔가 이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제 의도가 있는데요. 이게 감사원장이 감사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원은 이제 이거 합의제 행정관청이에요. 합의제 관청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원장 포함해서 7명이 합의제로 운영되는 거예요. 어떤 감사에 대해서 뭘 하든 간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 따라서 이게 법원으로 치면 이게 대법원으로 치면 전원합의체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법원장도 한 표고 대법관이 12명이나 13명으로 구성되거든요. 그런데 제 말은 감사에 뭔가 문제 있다면 이게 7명이 합의제로 한 건데 왜 이거 감사원장을 이런 걸로 탄핵하면요. 탄핵이 이렇게 가벼운 제도입니까? 그러면 이게 감사라는 게 뭐 부실 감사 논란도 있고 잘못된 감사 논란도 있죠. 이런 게 논란이 있을 때마다 이게 다 탄핵하면 누가 이게 버틸 수 있습니까? 감사원의 감사가 다 딱 내 마음에 드는 이런 게 있나요? 저는 탄핵이라는 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야 돼요. 뭘 감사하다가 뇌물을 엄청나게 받아먹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제 말은 이게 감사 결과가 좀 부실하다,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걸로 이게 다 탄핵하는 거는 저는 탄핵권의 남용이다. 지금 우리 국회의 권한은 맞는데 이렇게 지금 탄핵이 지금 몇 번째입니까? 검사까지 17번째나 하잖아요. 이렇게 탄핵을 뭐 100번, 1000번 모든 사람 다 탄핵하고 이러면 이게 국회는 어떻게 탄핵해야 됩니까? 빨리 이런 국회는 해산하는 게 낫지. 이렇게 국회가 법에 있는 권한을 지 마음대로 다 막 휘두르면요. 민주주의 바로 무너집니다. 민주당, 예. 민주주의 무너지는 거예요. 원래 민주주의라는 게 법에 부여된 제도적 권한을 좀 자제하고 관용적으로 행사해야지.
이렇게 우리 탄핵이 국회 권한이니까 우리는 아무나 다 탄핵할 수 있다. 지금 이게 몇 번째냐고. 우리 헌정 이후에 70년 동안 탄핵이 몇 번 됐는데 이번 국회 몇 번입니까? 이런 게 진짜 국회 탄핵 중독증 심각합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이거 짧게 얘기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상설 특검 규칙 개정안을 어제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는데 강성필 대변인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당 추천위원 권한을 좀 배제한다는 내용인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정농단 특검팀 검사였잖아요. 그 이후에 그 특검팀에서 해설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거기 66페이지에 보면 대통령이 가족과 본인과 관련된 어떤 특검을 받을 때에는 특검을 추천해서도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을 향한 특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에 추천권을 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한마디만 하면요. 네, 짧게 하실까요? 지금 이게 돈봉투 받은 11명 민주당 의원들이요. 네. 돈봉투 수사는 최재훈 반부패 2부장하고 조상훈 차장, 그다음에 이창수 지검장 탄핵하는 거. 이거는 이게 이해충돌 아닙니까? 돈봉투 받아 수사받고 있는 사람이 수사검사를 탄핵할 때 표결에 빠져야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